오늘이 김해 대성동 고분군 시리즈의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38년에 있었던 위나라의 공손년 토벌입니다. 위나라의 공손년 토벌과 김해 대성동 고분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시리즈를 진행해 가다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이 공손도라는 사람은 공손탁이라고 그렇게 있기도 하는데, 이제 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한말 대혼란기인 190년경에 그 요동태수로 부임했어요. 요동태수로 부임해가지고 삼국시대 대혼란기에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태수라는 것이 요하를 경계로 딱 동쪽만 통치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요동태수의 치소, 그러니까 행정구역의 중심이 요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중심으로 요하 주변을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동태수는 딱 요하를 경계로 동쪽만 통치하고, 요서태수는 요하를 경계로 서쪽만 통치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4년에 공손도가 죽어요. 그리고 죽기 전 해인 203년부터 공손도 아들인 공손강이 낙랑군 남쪽에, 요동에 있던 낙랑군 남쪽이면은 요동반도입니다.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대방군을 설치하기 시작해요. 203년부터 대방군을 설치하기 시작해가지고, 대방군 설치가 1년에 끝나는 거 아니니까 계속 설치가 됩니다. 그 대방군 설치하면서 군을 설치하는 게 뭐예요? 군대를 보내서 정복을 하고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방군 설치를 피해서 요동반도 지역에 살던 고구려 변방인들이 대거 동쪽으로 해안선을 타고 따라서 한반도로 이주하게 돼요. 이것이 3세기 초에 있었던 그 말가르 대공습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 건국 초에 말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말갈이 사라졌다가 3세기 초에 대방군 설치부터 그 북쪽에 대규모로 말갈이 침범을 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말가르 2차 대공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손강부터 독립을 하고, 그 아들 때 공손년 때는 국호를 과거에 거기가 춘추 전국시대 연나라에 가깝다 해서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손연이라 보통 이렇게 호칭을 해요. 이거 중국의 기록을 보면은 백제가 공손도와 혼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손도와 혼인했다면 2세기 말인데, 또는 공손도는 죽더라도 공손도 딸이 3세기 초에 살아갈 수 있으니까 3세기 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2세기 말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세기 말에 공손도와 혼인했다는 기록은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3세기에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만진한 변화로 이루어진 웅진에 있던 삼한백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삼국사기에 있던 백제는 당시에 마한의 일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백제다 하면은 삼국사기의 백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웅진에 도읍한 삼한백제가 공손도와 혼인을 한 겁니다. 공손도와 혼인을 했다는 건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요. 삼한백제라는 나라 구조 자체가 강력한 소국과 혼인을 해서 강력한 소국으로부터 왕비를 받아서 왕후를 세우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손도와 혼인했다, 그 웅진에 있던 삼한백제가, 이건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손년의 이 세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공손년 때문에 중국 세력과 그 고구려 세력이 직접 충돌하지 않았어요. 공손년이 있을 3세기 초, 2세기 말부터 3세기 초는 공손년이 이
중국 세력인 위나라와 그 다음에 고구려의 뭐 사이에 있어서 완충작용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공손년이 없어진 다음부터 두 나라가 직접 충돌하게 되죠. 공손년은 고구려의 왕권 계승에 그 개입하게 돼요. 왕권 계승이라고 뜻이냐면 고구려 3대 왕이 있습니다. 태조왕, 차대왕, 신대왕이에요. 신대왕 다음에 고구려가 어떻게 이어지느냐면 고국 천왕, 산상왕, 동천왕 이렇게 해줘요. 고국 천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동생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둘째인 발기, 셋째인 연우 둘이 싸우는데 셋째인 연우가 이겨요. 이 사람이 산상왕이고 둘째인 발기가 공손왕한테 가서 이제 내가 고구려 왕이 되는데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이 공손년이 고구려 왕권 다툼에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실패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권력이 컸다. 이렇게 공손년 전성기에 알 수 있습니다. 공손년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공손년이 위치한 요하 부근은 본래 고조선이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고조선의 직계국가입니다. 나중에 한 100년 후에 이 지역을 누가 통치하게 되냐면 전현우 모용왕이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전현우 모용왕이 이 요하역을 통치하게 되니까 중국 왕조로부터 조선왕이라는 책봉을 받습니다. 거기가 예전에 고조선 자리였어요. 유만조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공손년이 있는 그 요하위역, 요령성 지역은 지금 석천동 고분과 같은 그 초기 고구려식 적석총 지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손년 지역에 살던 사람들, 낙랑군 사람, 대방군 사람, 그 사람들과 서울의 석천동 고분구를 쌓은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하위역에서 그 대방군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주를 한 거예요. 한강역, 황해도와 경기도로 이주를 해가지고 핵심은 경기도죠. 경기도에서 국가를 건국하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의 석천동 고분구를 쌓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세 기준으로 공손년 3세 기준으로 고구려, 공손연어, 백제어, 신라어, 가야어 여러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날 한국어와 가장 비슷한 언어가 무엇이겠는가 물어본다면 공손년 사람들이 언어였다고 봐요. 그래 요하위역에 있던 공손년 사람들이 쓰던 언어, 이들은 무슨 언어였냐면 당시에 초기 고구려식 적석총 지대예요. 고구려 변방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지방 사투리를 썼다고 봐요. 그 공손년의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한반도로 들어가지고 한강유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한강유역, 황해도 점령을 되고 황해도 점령해서 그 대방군 나중에 조위하고 고구려 전쟁 후에 거기다 이제 대방국으로 독립을 하게 돼요. 그 대방국 언어,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그들이 자고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말갈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이 언어,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이후 한국어의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3세 기준으로 보면 공손년 언어가 오늘날 한국어와 가장 비슷한 언어였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백제사라는 얘기는 이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와 있는 4세기 또는 5세기 초까지의 이 역사를 얘기해요. 한성백제사는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은 온조왕부터 삼로왕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 구수왕 시대 여기까지를 전기로 나눠요. 온조왕 시대에는 국가를 건국한 시대고 삼로왕 시대에는 왕을 세우던 시대예요. 백제의 형제국으로서. 그런데 삼로왕 시대 왕은 3명 뿐인데 실제로 통치자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은 공립된 사람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왕이 3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는 많이 있었지만 백제왕의 시호를 받은 사람, 강력한 소국과 혼인해서
왕비를 세운 사람은 셋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삼루왕씨가 3명인 겁니다. 다루왕, 기루왕, 계루왕인데 그 중에 기루왕과 계루왕은 신라왕이네요. 그래가지고 백제왕의 시호를 받는 거죠. 네, 길선의 망명 이후에 한성백제는 더 이상 왕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제 진왕이 통치할 임명을 하게 돼요. 그게 초고왕과 구수왕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초고왕과 구수왕은 사냥권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부하들 몇 명 사냥으로 가면 되지 뭔 사냥권이 있고 없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냥권이라는 것은 삼국사기에 나올 정도 기록이 될 정도의 사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제사를 이해하려면 이 백제가 사냥을 많이 하는데 사냥 기록을 이해해요. 사냥 기록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백제의 사냥 기록을 따로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거기까지. 그러니까 초고왕, 구수왕 때까지가 한성백제사 전기이고 그 다음에 고유왕부터 시작하는 게 한성백제의 후기인데 드디어 말갈국가가 건국이 되는 거예요. 고유왕부터가. 그래서 말갈국가가 쭉 건국이 되다가 5세기 초에 전제왕과 구이신왕을 끝으로 왕권이 끝나요. 한성백제가 끝나고 비유왕부터는 부여시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왕, 계로왕의 이제 부여시 정권이 들어서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자, 이제 공소년에 관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 시점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나라의 승상에 사마의라는 인물이 있고 초계 승상에 제갈량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둘이 라이벌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사마의는 179년생, 제갈량은 181년생으로 거의 동년배입니다. 두 사람이 거의 동년배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이제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마의나 제갈량이나 말년에 정권을 잡았어요. 사마의는 위나라의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위에 왕권을 탈취해서 서진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왕조를 창업합니다. 사마의는 그랬고 제갈량은 유비가 죽은 다음에 왕권을 이 유비 아들인 유선이 행사하는 게 아니고 제갈량이 행사해요. 제갈량이 초계 2대 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제갈량은 그 왕권을 대행하는 실질적인 제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찬탈을 하지 않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대 중국 왕조들에 의해서 왕권을 찬탈해서 새 왕조를 세운 사마의보다는 실질적으로 왕이었지만은 왕권을 찬탈하지 않은 제갈량이 더 높이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제갈량은 실제보다 좀 과장되고 영웅시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234년에 제갈량이 죽어요. 234년에 제갈량이 즉 초계 실질적인 왕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위나라는 남부전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보고 이제 북쪽에 있는 공손년으로 통합이 토벌했죠. 이제 향하게 됩니다. 당시에 234년은 어떤 시기냐면 이제 조조가 죽고 그 조조의 손자가 명제인데 이게 조예예요. 조예라는 사람이 이제 위나라 왕으로 있을 때예요. 그 조예 시절에 공손년을 토벌하게 됩니다. 근데 조예라는 사람은 공손년을 토벌한 238년 다음엔 239년에 35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35살로 굉장히 아까운 나이에 죽었죠. 그리고 이제 사마의가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238년에 사마의가 군대를 이끌고 공손년 원정에 나서는데 사마의는 이후에 245년에 있던 고구려 원정에 나서지 않아요. 삼국사에 보면 일부 기록이 틀린 게 있습니다. 245년에 벌어진
그 전투가 246년에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삼국사가 1년이 틀렸는데 위나라 침공 그 연도는 245년이 정확합니다. 삼국사기 신라번기의 기록이 정확해요. 그 다음에 관국엄 기공비의 기록도 정확합니다. 245년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번기도 잘 보면 246년이 아니고 245년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옥저전투, 마지막 전투 고구려가 대승을 한 245년 10월 전투입니다. 그때 고구려가 마지막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245년에는 사마이가 출전을 하지 않고 유주자사 관국엄이 가게 돼요. 사마이가 가지 않은 이유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당시 67세로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앙의 권력을 잡고 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도를 비우게 되면 이제 그 권력 투쟁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사마이는 수도를 비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한 제갈량이 죽던 234년은 고이왕이 즉위원해입니다. 고이왕이 즉위원해인데 234년도 왕이 되는데 즉위는 하지 않고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 죽냐면 즉위를 하게 되냐면 그 사반왕이, 그러니까 초고왕, 구수왕, 사반왕 하는데 사반왕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238년에 고이왕이 사반왕을 제거합니다. 238년에 사반왕을 제거하고 239년에 정식으로 즉위를 해요. 삼국유사가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손년이 토벌되던 전후를 한번 봤는데, 공손년을 토벌은 이제 세력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시아 대륙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시아 대륙을 보면은 식물의 생태에 따라서 크게 네 지역으로 나눕니다. 맨 북쪽이 침엽수림, 우리가 타이가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초원지대가 있어요. 초원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반농사지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논농사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를 우리가 유목사유로 하고 아래 두 개를 농경사유로 하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농경사와 유목사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기온이 올라가요. 이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북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 이유가 식생이 북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면은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목사유가 만리장성 또는 그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추워지냐 더워지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동하고, 사람이 이동하면 정치적인 변형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사는 어떤 거냐면은 그 북쪽에 있는 유목사유와 남쪽에 있는 농경사유가 결합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농경화 되겠지만 두 개가 합해가지고 중국산을 만들어요. 이제 3세기에서 5세기 사이가 아시아 기후가 좀 낮아집니다. 한랭화 시작되면서 북에서 유목사유가 남으로 이동하면서 그 한족이 북방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정부가 사는 게. 그래서 한족의 주류가 교체됩니다. 3세기, 4세기, 5세기에. 5, 16국 시대에는 그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한족의 주류가 교체되는 과정이고, 그 북방 유목민족이 최종적으로 뭐 수나라, 당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사는 고대에서 중세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만약 제게 물어본다면 한족이 북방 유목민족으로 바뀌면서부터를 중국사를 중세로 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국사만 동경사, 유목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반도 역시 아시아 대륙사의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도 삼국시대에 보면 유목사유와 농경사유 결합으로 이 국가가 만들어져요. 최종적으로는 농경화했지만은 이 유목사유의 전통을 받은 신라가 농경사유인 고구려와 백제를 이기고 승자가 됩니다. 신라 사회가 어떻게 유목문화를 받아가는 것은 이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사도 아시아 대륙사 일부라서 중국사와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유목사회와 농경사회가 결합해서 하나의 사회를 이뤘어요. 중국사도 마찬가지고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 사서는 언제부터 북방 유목사회를 기록하냐 하면 이 북방도 밑에가 뭐 하, 상, 주, 춘추, 전국시대 쭉 오는데 북방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북방사회에 대한 정보는 남쪽의 중국사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략 BC 3세기에서 2세기 그 북방사회의 패권이 동쪽에 동호가 있고 서쪽에 흉노가 있었어요. 동쪽의 동호가 북방사회를 지배하다가 서쪽의 흉노로 패권이 넘어가는 BC 3세기에서 2세기 그 무렵부터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은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기록이 없다고 해서 북방 유목 사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도 500년 이상 1000년 동안 북방 유목 사회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뚜렷하게 어떤 국명을 가진 국가는 아니지만은 거기도 남쪽에 중국사와 못지않는 어떤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있었다고 봅니다. 만일 역사 시험을 보는데 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BC 3세기 전 북방 유목사회의 통치 구조를 기술하라. 흉노에서 동호에서 흉노로 바뀌는 것부터 기록했는데 그 이전에 하상주 춘추 전국시대의 중국사에 해당하는 시간에 북방 유목사회는 어떤 통치 기구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는가 기술하라.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쓰겠습니까? 이 시리즈가 끝나면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을 쓰게 됩니다. 기술을 쓰게 될 거예요. 자, 중국 문명, 황하 문명이 위에가 유목사회가 있고 밑에가 황하 문명, 중국 문명이 있는데 그러면 유목사회가 황하 문명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하 유역에 홍산 문명이 또 있어요. 홍산 문명은 고조선 문명입니다. 고조선 문명이 이 농경 문명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사는 북방의 유목사회가 그 밑에 남쪽의 홍산 문화, 농경 사회하고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고조선 사회는 언제부터 기록하고 있느냐? 이 마찬가지예요. BC 3세기에서 2세기. 그러니까 그 고조선의 정권이 이 준왕 집단에서 유만 집단으로 교체되는 그 시기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중국사가. 그 이전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조선은 그 유만이 오기 전에는 없었느냐? 그렇잖아요. 그 전도 1000년 이상 그 농경사회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조선은 어떤 통치구조, 어떤 정치제도를 가지고 1000년 이상 국가를 유지해 왔을까요? 무슨 뭐 8조 법금이 있었는데 이런 거 말고 우리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고조선 국가의 통치구조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 치고 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만일 역사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BC 3세기 전 고조선 사회의 통치 구조를 기술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고조선 사회 3세기 전 1000년 동안 국가를 통치하는데 또는 그 이상 될 수 있죠. 고조선 사회의 정치구조, 통치구조를 기술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술할 겁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리즈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은 그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가득 채워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아시아 기후가 내려가는 이제 3세기 초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방 유목민족들이 남하를 했습니다. 남하를 하면서
이제 위나라와 충돌하겠죠. 그 위나라를 만나면서 수십만 명이 항복을 하고 위나라로부터 관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위나라는 북방 주로 오한 선비계, 오한 선비족, 오한 선비계 훗날 이제 북방 민족을 통칭하는 용어로 우리가 선비족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오한 선비족이라고 어떻게 전부 단일하겠습니까? 그 안에 많은 유목민족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오한계 또는 뭐 선비계, 오한 선비족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한 선비족이라는 것은 어느 단일한 유목민족을 뜻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방 유목사회를 대표하는 그 종족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3세기 초부터 남한해요. 남한하니까 그들을 받고 관직을 주고 받고 관직을 주고 이렇게 해서 중국 사회에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 이들이 주로 어디로 남하했느냐? 예, 그 동호회 후예인데 주로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남아 정착한 데가 요서지역. 그 다음에 유주지역. 유주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하북성, 뭐 북경 부근. 그 다음에 오르도스 지역. 그 지역이 이 오한계 선비족, 이 선비족들은 집단 거주지였어요. 이들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왕조는 위나라 같은 경우 관직을 주고 그들을 이제 받는 겁니다. 이 몽골 유목 민족들은 특징이 어땠느냐? 특징이 대체로 됐습니까? 체격이 컸어요. 기골이 장대한 겁니다. 체격이 크고 그 다음에 또 몽골 유목 민족의 특징은 머리카락이 길어요. 이 장발입니다. 저는 약간 곱슬인데 이런 거 이제 남방 쪽에서 유전자가 들어와서 뭐 곱슬이라고 이건 잘 모르겠지만 북방 몽골 계통은 머리카락이 장발입니다. 그래서 체격이 크고 머리가 장발이고 그 다음에 옷은 어떻게 있습니까? 이 기마복을 입기 때문에 이 소매가 커요. 소매가 이 도포가 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깔끔합니다. 옷 입는 게 아주 정갈하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3세기 초에 대대적으로 북방 오한 선비계가 남하하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공소년이 토벌되던 238년부터 1년 전 237년입니다. 237년에 위나라에 그 들어오는 이 세 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한족의 족장을 뭐 거수다, 뭐 또는 가사, 박격거세의 거세, 박격거세, 거서관, 거세가 좀 그런 말이에요. 오한족의 군장면입니다. 세 사람이 나와요. 237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 명이 구르돈이에요. 구르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우북평 오한선우라는 직위를 줘요. 그러니까 북경 일대 뭐 방위사령관 같은 그런 직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내려온 족장인데 이 유목민족은 농경민족보다 좀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말 타야 되니까 그래요. 농경민족은 마차를 타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아도 되는데 유목민족 왕들은 말을 타고 지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젊은 나이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대략 190년대 출생하지 않았을까 구르돈이 190년에 200년 사이에 예측입니다. 정확한 단위는 몰라요. 구르돈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호류역 이 사람한테는 요서도독이라는 지위를 줘요. 우리나라가 요서도독 솔중왕 했다고 합니다. 솔중왕 이 사람도 구르돈 정도 나이 어쩌면 구르돈보다 나이가 좀 많을 수가 있고 한 40, 50대 아니구나 아무튼 그 정도 40대 그리고 190년대 출생이 아니까 이제 추정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라반이라는 족장이 나와요. 구르돈이 자기의 동생인 제인 아라반을 위나라 조정에 보냈다. 뭐 이러는데 여기서 제라는 것은 이 피를 나는 형제간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족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르돈이 이끄는 그룹이 있고 아라반이 이끄는 그룹이 있었을 거예요. 아라반은 구르돈보다 좀 젊고 아마 세력이 좀 작았을 거예요. 또는 이제 구르돈의 오른팔 또는 구르돈에 이어서 뭐 제2인자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그래 아라반이 위나라 조정에 가가지고 관작을 받아옵니다. 관작을 한 뭐 30개 받아왔다고 해요. 사실은 명예직이지만 그래서 후왕을 받아다가 자기 족장들
근데 거수들에게 나눠줬다 그럽니다. 근데 후왕을 나눠주는데 후와 왕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뭐 명예직이니까 별 차이가 없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후보다 왕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자 볼 때 한 4, 50대 중장년층 족장들에게는 무슨 왕 요거 나눠주고 이 30대 젊은 족장들한테는 후를 나눠줬지 않을까 봅니다. 족장들 나이 좀 보고 좀 들어 보이면 왕, 좀 젊어 보이면 후를 갖다 뿌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237년입니다. 3명의 족장이 등장해요. 구르돈, 호리업, 아라반 3명입니다. 이들이 그 200 다음인 238년에 사마의가 공손년을 토벌하는데 군대를 가지고 참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나라 북부군단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위나라 북부군단의 핵심은 북방에서 남한 선비족 군대였어요. 그들이 위나라 이제 핵심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의가 공손년 토벌하는데 드디어 이들이 3명이에요. 구르돈, 호리업, 아라반. 구르돈과 호리업은 나이가 좀 있고 아라반은 좀 젊고 뭐 그렇다고 봐요. 이들이 군대를 이끌고 여기에 이제 참전한 겁니다. 이제 공손년 토벌에. 238년에 사마의가 보기 4만 병력으로 공손년을 토벌하는데 고구려가 그러니까 공손년이라는 것은 위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반란 세력이지만 고구려 입장에서도 반란 세력이에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 영토라고 생각을 하겠죠. 거기가. 하지만 위나라가 공손년 치는데 고구려 통천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와요. 그래서 합세해가지고 공손년을 토벌하게 됩니다. 이게 238년이에요. 공손년 수도가 양평이었다고 하는데 양평이 어딘가 생각하는데 요하유역의 도시 중에서 큰 도시가 그 요양과 북쪽에 요양과 남쪽에 심양이 있어요. 그런데 북쪽으로 강을 건너 요하를 건너서 양평을 공격했다. 이런 걸 볼 때 공손년 수도인 양평은 지금의 요양 부근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나라가 양평을 함락시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간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있습니다. 뭐 수천 명을 죽였다. 뭐 10,000명 가까이 민간인을 학살했는데 시체가 뭐 산을 이루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전쟁통에 전쟁에 참여한 병사가 뭐 죽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민간인을 전투에 참여하려는 민간인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것은 이건 조금 다른 겁니다. 그 대학살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사마의예요. 책임자니까. 사마의가 책임이 크지만 여기엔 또 어떤 게 있냐. 유목민족들의 전쟁 풍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한 선비족들이 남하하기 전에 북방 초원에서 자기 부족들끼리 전쟁했을 때 아마 그와 유사했을 거예요. 농경민족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려면 노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일반 농민들을 학살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이제 맨 위에 지배층만 제거하는 것이지 나머지 백성은 보통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유목민족들은 그렇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규모 학살이 발생하고 또 순장 제도가 순장 풍습이 이제 유목민 사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의 책임도 있지만은 그 공손년 민간인 대학살에 관해서는 유목민족 풍습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세기에 민간인은 대학살이 여러 번인데 3번이 나와요. 제가 앞으로 3차례에 걸친 민간인 대학살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1차 학살이 238년에 공손년 토벌을 때 있으며 그러니까 이 공손년 토벌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떤 특징이냐면 요서 세력과 요동 세력의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서 세력이라는 것은 우한 선비계 선비족, 그 다음에 위나라,
그 다음에 요동 세력이라는 것은 공손년, 그 다음에 고구려도 그게 요동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동서 세력이 충돌해서 서쪽 세력이 승리한 첫 번째 3대기 첫 번째 전투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공손년이 멸망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가가 멸망하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이 대학살이 따르는 뭐 포갑적인 통치라면은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손년이 멸망하고 수년 동안 많은 난민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공손년은 난민은 어디로 갑니까? 동쪽에 고구려도 못 가고 서쪽에 위나라도 못 가고 어디로 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제 초기에 삼국사의 백제를 본기를 보면 초기에 논 개간한 기록이 2개가 나와요. 땅을 개간해요. 논을. 왜 논을 개간합니까? 농사지어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딱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록이 서기 33년 백제 건국 직후예요. 2대 다로왕 6년입니다. 봄 2월 사람들에게 명하여 남쪽에 논을 개간하게 했다. 남쪽에 처음으로 논을 개간하게 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백제가 건국했는데도 북에서, 북이 어딥니까? 요서입니다. 요서에서 계속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뭐 백제가 이동할 때 딱 그 해만 내려오고 있으면 그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들을 먹여 살릴 땅이 필요한 거예요. 국가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뭐예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로왕조의 기록은 계속 북에서 백제로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논을 개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손년 멸망 후 4년 지난 242년 고이왕 9년입니다. 봄 2월이에요. 역시 봄 2월. 사람들에게 명하여 남쪽에 논을 개간하게 했다. 다로왕조에 있는 기록을 똑같이 또 한 번 해요. 이때도 대규모로 어디선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공손년 멸망 후 만으로는 3년 정도 됐을 텐데 봄 2월은 맞습니다. 그때 개간하고 씨를 뿌려야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근데 왜 고이왕 9년 봄 2월에 이런 기록이 남쪽에 논을 개간하는 기록이 있느냐. 저는 공손년 멸망 후에 그 난민들이 어디로 갔겠냐 이거죠. 자기 동족들이 백제의 마함 땅에 가서 국가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해안선을 타고 오든가 아니면 바다로 해로로 오든가 해서 한강 유역에 공손년의 피난민들이 대규모로 도착했고 한 1년, 2년, 3년 대규모로 도착하니까 고이왕 입장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논을 개간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손년의 멸망에 관해서 제가 이제 대충 한번 요약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공손년이 멸망하는데 위나라가 자기들에게 항복한 북방 유목민족 군대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학살과 연관이 있다. 그때 대표적인 사람 3명이 구르돈, 오한선우 구르돈, 요서도독, 솔중왕 호류역 둘은 나이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젊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라반이라는 부족장 그리고 3명의 군대가 동원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에는 245년에 있었던 위나라의 고구려 침공에 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